오늘의 주인공도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같이 보며 공감해주세요. 서류가 내 손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내 이름. 내 도장.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명하시겠어요?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굽은 손가락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굽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것이 저 숫자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끝을 떨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병원비는?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듯 말 듯 멈췄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67년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전쟁도 해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주인공의 사연을 더 들어보시고 함께 공감해주세요.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몸이 그렇게 굳어버렸습니다. 40년을 그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박영수입니다. 올해로 67입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손을 펴니다. 손가락들이 잘 펴지지 않습니다. 굽은 마디마디가 아침마다 뻐근하게 저립니다. 공장에서 40년을 보내고 나면 손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엔 통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익숙합니다. 이 손이 내 훈장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아파트 불빛 몇 개가 저 멀리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나만 늙은 게 아니라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아내 정희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숨소리가 작고 고릅니다. 나는 소리나지 않게 방문을 닫습니다. 연금은 매달 160만 원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 일부를 합친 금액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약값이 조금 나가고 공과금 내고 장을 보고 나면 빠듯하지만 통장이 바닥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가 있으니까요. 3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아이들 어릴 때 대출받아 산 집입니다. 민재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그때부터 15년을 갚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내 것입니다. 등기부에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박영수. 나는 가끔 그 등기 서류를 꺼내봅니다. 별 뜻은 없습니다. 그냥 있다는 게 확인되면 안심이 됩니다. 공장을 그만둔 건 62대입니다. 더 일하고 싶었지만 몸이 버티질 않았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손목이 밤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습니다. 의사도 말렸습니다. 나는 마지막 날까지 출근했습니다. 그게 내 방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희는 5해 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암이었습니다. 초기였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해를 잊지 못합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던 순간 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은 적 없는 사람이 그날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정희는 밥도 잘 먹고 동네 경로당에도 다닙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그녀가 매년 봄이면 혼자 어딘가를 다녀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녀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부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우리는 나란히 텔레비전을 봅니다. 대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고요함이 우리의 언어입니다. 나는 혼자 생각합니다. 이 집만 있으면 됐어. 이것만 있으면.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노란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고민이 시작되는 계절이 될 줄은. 민재가 온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예비 신부 현아도 함께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인사를 잘했습니다. 정희가 반겨주었고 나도 괜찮았습니다.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에 나물 몇 가지, 된장찌개까지. 정희가 아침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민재는 잘 먹었습니다. 현아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밥상 위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래서 자식이구나. 현아가 설거지를 거들겠다고 했고 정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재와 나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민재가 무릎 위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지.
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말을 이었습니다. 3억이 부족해요.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39살 아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와 현아가 돌아가고 나서 정희가 나를 불렀습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희가 물을 한 잔 내밀었습니다. 나는 받아 마셨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비는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나는 버럭 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식 집도 못 해주고 무슨 부모야?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컵만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 통장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팔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선택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남자가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굽어있고 눈 아래가 처진.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불쌍해서인지, 아내에게 미안해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늙어버린 내가 서러워서인지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날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별 뜻 없이 걸었습니다. 안부 전화처럼. 잘 지내냐? 네, 아버지. 아버지는요? 나도 잘 지낸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왔다 갔어요?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응. 지은이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 서류가 들어있는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열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서였습니다. 내 이름, 내 주소, 내 아파트 호수가 깔끔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숫자가 보였습니다. 3억. 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굽은 손가락들이 팔 위에 얌전히 얹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서명하시면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재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열이 펄펄 끓던 밤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 병원을 뛰었습니다. 신호등 같은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아이만 보면서. 정희가 떠올랐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던 날이었습니다. 파란 수술복을 입고 들어가던 뒷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을 향해 한 걸음도 더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명절 때였습니다. 민재에게 용돈을 더 주던 날, 지은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못 본 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못 본 척한 게 아니라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닿을 듯 말 듯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처음으로 그 물음이 입 밖까지 올라왔습니다. 40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내 것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학비, 결혼 준비금, 생활비 다 내어줬습니다. 그게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류 앞에 앉아 있는 나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명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것마저 담보로 잡히면 남는 건 160만 원짜리 연금과 재발 걱정을 혼자 안고 사는 아내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더 굽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버티는 사람이다. 평생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하는 걸까요? 직원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구 너머 시계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펜 끝을 종이 위에 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선택에 따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나는 서명했습니다. 펜을 종이 위에 눌렀습니다. 굽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끝까지. 서류가 정리되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데 다리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홀가분했습니다. 해줬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울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짧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라.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재 부부가 새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좋은 동네라고 했습니다. 나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자 정희가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내게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검진 결과가 좀 이상하대요.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대요. 나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언제? 다음 주요. 그날 밤 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이 380만 원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데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밀 검사, 만약 치료가 필요하다면 입원비, 약값.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돌아다녔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나, 둘, 셋. 6번이 울리고 나서 음성 메시지로 넘어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공원 벤치에서 오랜 친구 최대봉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최대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다 줬어. 자식들한테.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있어. 애들이 오긴 와. 명절에. 그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정희가 나를 봤습니다. 왜요? 나는 말했습니다. 미안해.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다는 것을. 서랍 속 등기 서류가 사라진 자리에는 담보 설정 확인서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다 줬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나는 이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 물음에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우리 사연의 주인공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상상해 볼까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은행 문을 나왔습니다. 봄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내 아버지. 아버지가 못해주겠다.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참 후에 민재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그 자리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민재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는 흔들렸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모른 척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지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오빠한테 안 해준 거 맞죠? 응, 잘하셨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지은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 편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잠겼습니다. 그 다음 주 나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병원 같이 가자. 정희가 나를 봤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여보가요? 응, 내가 데려갈게. 우리는 나란히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오는 거 처음이네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굽은 손가락으로. 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병원 문을 나서며 정희가 내 팔을 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밥이 다 끝나갈 무렵 민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안 해주셔서 처음엔 원망했어요.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봤어요. 대출도 받고 현아 쪽에서도 좀 보태고 어떻게든 됐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작은 꽃들이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 봄에도 이렇게 걷자요. 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굽은 손가락이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버지입니다. 다만 이제는 내 아내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